여튼간에 그렇고요. 귀신 헬리콥터 삽니다 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유명한 괴담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지하철 화장실이나 으슥한 어떤 골목에 옛날엔 이렇게 뭔가 스티커를 붙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런 걸 막 무단으로 붙이면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붙이는 일들이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스티커가 있는 겁니다.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하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산다. 근데 귀신 헬리콥터가 뭔데?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괴담이 인터넷에 퍼졌던 거죠. 2015년 5월 12일 오늘의 유머 공포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광고 문구. 푸르나라는 네티즌이 10여 년 전에서 고속터미널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 많은 추측이 나오면서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귀신 헬리콥터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고가에 산다는 내용에 장기 매매가 아니냐는 의견을 포함해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은 미스터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뭐에 대한 광고인지는 알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장기 매매다라는 것도 그냥 가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괴담에 따르면 이는 장기 매매를 일컫는 암호라고 한다. 귀신 헬리콥터는 문자 그대로 귀신 들린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에 장기를 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귀신은 귀하의 신장의 줄임말이고 헬리콥터를 영어로 썼을 때 이 HELICOPTER 이라는 이 철자가 나오는데 heart 심장에서 HE를 떼오고 liver 간에서 LI를 떼고 그리고 corny 각막에서 CO를 떼오고 pancreas 췌장에서 P를 떼오고 tendon 힘줄에서 TE를 떼오고 레티나에서 R을 떼와서 여러분의 어떤 신체의 어떤 중요한 장기들을 내가 고가에 매입하겠다라는 거를 암호처럼 적어놓은 게 아니겠느냐. 당신의 신장,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을 산다는 뜻을 암호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꽤 아닌가 봐요. 써있네요. 힘줄은 자기 힘줄이 온몸에 남아 돌기 때문에 자가 힘줄의 이식은 우선시된다. 굳이 남의 힘줄을 이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본인 거를 쓰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힘줄을 굳이 사서 남한테 고가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힘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힘줄을 떼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식까지 할 필요가 없다. 심장의 경우에도 심장을 이식하면 이식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떼는 동시에 죽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보통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는 뇌사자나 사망 직후인 사람에게서만 적출이나 이식이 가능하지 내가 심장을 팔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식할 게 아니라면. 망막의 경우에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이식이 불가하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안구 관련된 이식이 있는 건 망막이 아니라 각막이라든지 그런 걸 이식하는 거지 망막은 이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심장, 폐, 췌장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고급 기술이다. 이런 장기 이식이 가능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병원을 차리는 게 낫지. 고속터미널에다가 광고를 붙일 이유가 딱히 없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애초에 귀신 헬리콥터가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뜻을 알지 못하는 은어면은 장기 매매를 광고할 때 광고 효과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광고를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매매에 대한 광고는 아니지 않겠나? 라는 또 이제 가설을 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금전 사기. 한편 대놓고 장기 삽니다라고 붙여놓는 광고지들도 버젓이 존재한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신장 삽니다 이런 광고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광고를 할 거면은 신장 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귀신 헬리콥터 삽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금전 사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몰랐는데 뒤에 이런 게 또 있네. 이런 그 뭐 장기를 산다 뭐 이런 류들의 광고들
10개 중에 9개는 장기랑 무관한 사기 수법이래요. 장기를 팔려면은 의사와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한데 일단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접선비를 선입금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신장을 떼서 팔면은 그 차액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의 수법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것도 몰랐네요. 전 진짜 장기 팔 수 있는 건 줄 아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보네.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귀신같이 빠른 헬리콥터를 의미하는 그럴 수도 있다. 정말 빠른 RC 그 무선 조종 헬리콥터 뭐 이런 거를 파는 광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이런 뜻이라고 쳐줘도 대체 일반인 중에서 헬리콥터를 몇 명이나 산다고 저런 화장실에 붙였는지 역시 의문. 고가의 RC 모형 헬리콥터나 헬리캠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접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하는 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도시 괴담입니다. 이건 꽤나 유명한 괴담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웠냐.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 괴담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정신질환자가 그린 그림도 아니야. 그냥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냥. 근데 그따가 이제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도 들기도 하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였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이거는 이 묘한 느낌, 뭔가 이상한데 이질적인데 싶은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귀신 헬리콥터 괴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12번째입니다. 안양 실험용 백쥐 괴담 대 욕먹으면 오래 산다 인데 안양 실험용 백쥐 괴담은 처음 듣네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 오늘 되게 처음 아는 괴담들이 많다. 2000년대 초반에 유래된 꽤나 유래가 깊은 이야기인데 당시 안양시에 소재하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근의 주택가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던 백쥐가 주민들에 의해 드문드문 목격되었고 주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그 이유가 검역원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세균 관련 실험용으로 사용되던 흰 쥐가 탈출해서 번식해가지고 실험용 세균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고 해서 어떤 뭐 동물한테 어떤 약 같은 거를 좀 먼저 시험해 보거나 혹은 백신 같은 걸 개발하는 그런 국가의 기관이 안양시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실험을 하다가 탈출한 그 백색 쥐, 하얀 쥐, 실험용 쥐가 탈출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드문드문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걔가 발견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같은 거에 걸렸는데 그 쥐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이런 괴담인데 이거는 꽤나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실제로 이 괴담이 생긴 곳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근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꽤나 실험용 쥐가 있을 법한 곳이고 그리고 쥐가 탈출한다는 것도 꽤나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아 이거는 괴담으로서 꽤나 신빙성이 있는 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양에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피부병이 유행한 것에서 시작한 이야기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증폭되자 관계자가 나와서 소독 작업과 의사표명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근 주택가에서 흰 쥐가 출현. 주민들과 방역당국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흰 쥐가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방역당국은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 6동 박모씨 등 주민 2명은 지난해 올해 집과 골목길에서 몇 차례 흰 쥐를 발견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앓고 있는 피부병이 흰 쥐의 출현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흰 쥐가 주택가 옆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종 실험에 쓰이고 있는 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역원 측도 철저한 차단 속에 실험용 쥐를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만안구 보건소는 이 일대 주택가의 하수구 등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에서 나서서 소독 작업을 벌인 겁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아마 소독을 진행한 거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소독 작업을 더 진행해 버리면은 괴담이 팩트라고 말하는 거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달달 볶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소독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있을 법한 괴담이고, 실제로 국가에서 그런 소독을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는 괴담이 아니라 그냥 속담이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땐 어떤, 뭐랄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제 액땜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안 좋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너가 미래에는 좋은 일이 올 거야, 세옹지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항상 조상님들은 갖추고 있었잖아요. 욕을 먹으면 당장 기분이 안 좋잖아. 어떻게 하면 그 기분이 나아질 수 있겠어요? 욕을 먹으면은 오래 산다라는 말을 하면은 욕을 먹어도 기분이 딱히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기분을 좀 잘 조절하기 위한 퍼진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안양 실험용 백쥐 괴담은 재밌다. 이거는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신빙성이 있는 괴담이에요. 있을 법하고 실제로 괴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64강 13번째입니다.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 대 학교 앞에 석상 괴담인데요.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는 거는요, 그냥 밤에 피리 불지 말라는 뜻이에요. 듣기 짜증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리 뭐 리코더 같은 거 연습한다든지 그럴 때 밤에 불면 잠도 안 오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아이 그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마 이렇게 계속 구전이 돼서 도시 괴담처럼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앞에 석상 괴담은 정말 많죠. 이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상에 관련된 괴담. 주로 학교 등지에서 전해지는 석상이나 동상에 관련된 괴담. 주로 석상이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피눈물을 흘린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실 석상이나 동상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이는데, 서양에서는 박물관의 이집트 석상이 움직인다는 도시전설이 있었고, 크리피파스타 사이트에서도 움직이는 동상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전해진다. 이는 한국에서는 대체로 학교 외에는 동상을 보기가 힘든 데다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늘상 보아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러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무섭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의외로 되게 유치한 괴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다들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동상 관련 도시전설의 근원은 194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일본의 니노미야 긴지로 동상에 관련된 이야기로 추정된다. 2010년대 이전에 일본의 각급의 학교에는 이 니노미야 긴지로라는 동상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 동상의 가장 큰 특징은 손에는 책을 들고 등에는 나무찜을 가득 찐 지게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나무찜의 나무 숫자가 날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괴담이 한국에 전해져서 각종 학교 내 석상, 동상들에 관련된 괴담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나 학교에서나 학교 내의 동상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점차 이 괴담이 잊혀진다. 특히 일본에서는 니노미야 긴지로 동상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걸어다니는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보호자들의 항의로 인해서 철거한 학교들이 있으며, 개중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게를 내려놓고 앉아서 책을 읽는 버전으로 변경된 곳도 있다. 그러니까 니노미야 긴지로 동상이 책을 든 채로 이거구나 등에는 나뭇가지를 메고 있는 이 학생이 책을 든 채로 있는 이런 동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업을 유지하면서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식으로 학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각종 학교들에서 이런 동상을 설치했는데, 이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걷다가 생기는 그런 보행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건 또 웃긴다. 어린이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의를 받는 곳도 있는 모양. 이야기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지. 뭐 이런 걸로다가 무슨 아동학대라니. 바리에이션으로 미술실 석고상이 나오는 괴담들도 꽤 있는데 뭐 아그리파라든지 그런 동상들이 있죠. 이쪽은 미술실에 관련된 괴담에 좀 더 가까운 편이다. 미술실 석고상들은 대체로 몸없이 머리통만 있다 보니까 뭘 하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거나 표정이 변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괴담 중에 하나가 12시의 이순신상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동상이 12시가 되면은 특정 행동을 취하고 그것을 본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지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유명한 괴담은 12시가 되면은 눈알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 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이순신 12시 그 상은요, 보통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되게 이제 훌륭한 명장이다 보니까 되게 유익한 뜻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보통 근데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멋진 늠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12시가 되면은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멋지게 탁 든다든지 그런 식의 괴담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눈알이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동상의 원본인 이순신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괴담이지만 본인이 아니고 동상에 악귀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이거나 해코지한다는 것에 괴담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애초에 이건 이순신이기 때문에 생긴 괴담이 아니라 이순신 동상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갑자기 성군이신데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게 이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순신 동상이 되게 흔하기 때문에 그 동상에 귀신이 들리거나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그러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다른 석상들과는 다르게 이순신 장군님은 보통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으니까 사람을 해야 할 때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 세종대왕이나 유관순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위인들 동상 관련 괴담이 많은 것도 같은 원리다. 그 자리에 서서 피눈물을 흘린다거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찰한다는 식으로 순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시가 되면은 그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 유관순 이제 열사님께서 이제 동상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광복을 맞지 못한 그 슬픔, 나라를 잃은 그 망국의 서름 같은 것 때문에 특정 시간이 되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괴담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그 동상의 경우에는 보통 훈민정음을 펴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계시니까 그 책장이 넘어간다라든지 그런 식의 괴담도 많았죠.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칼을 휘두른다는 둥, 그쵸, 저희 지역은 칼을 휘두르는 거였어요. 동상 주위를 3번 돌고 절을 하면은 칼에 찔린다는 둥 여러 바리에이션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른 버전은 세종대왕상과 함께 둘이서 축구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 그래요? 처음 듣네. 그래서 다음날에 동상에 발에 흙이 묻어있다고. 모 지역에서는 두 동상이 쎄쎄쎄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동상 둘이 밤이 되면은 12시에 쎄쎄쎄를 한다는 거예요. 귀여운데요, 그건 좀. 바리에이션으로 광화문 앞에 이순신상이 일어나서 뒤에 있는 세종대왕상과 싸운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니, 이순신 장군님이랑 세종대왕님이 왜 싸워요? 아무리 같이 붙어있는 그 조각상이라고 해도 그렇지. 좀 귀엽긴 한데요. 이 동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데에서 아이디어가 좀 차용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 1차원적으로 드네요. 다음으로 책 읽는 어린이상도 있는데요. 이런 동상들도 초등학교에 되게 많죠. 왜냐면은 초등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동상이라도 책 읽는 어린이상을 만들어놔야 애들이 좀 본받고 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밤마다 책 읽는 어린이상의 어린이가 책을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다 책을 읽으면 학교가 무너진다는 전설. 간혹 어린이가 세종대왕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있다. 저희 동네가 이거였어요. 세종대왕님께서 책을 읽는다는 거였거든요. 바리에이션으로 책 읽는 어린이 동상을 만들 때 에밀레종처럼 진짜 어린이를 넣어서 만들었다거나, 그건 처음 듣는다. 동상 안에 진짜 어린이가 들어있다는 등
그 위로 황동을 얹어서 시체상을 만든 거라는 등 등신불 비슷한 버전도 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많이 있던 괴담이라고 하니까 저도 되게 익히 많이 들었던 괴담이고요.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괴담인데, 괴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속설 같은 건데, 이거는 어렸을 때 나도 믿지 않았어. 설마 내가 피리 분다고 뱀이 나오겠어? 근데 학교 앞에 석상 괴담은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괴담이기 때문에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14번째입니다. 브로민 괴담 대 섬지박이 노래 괴담입니다. 브로민 괴담은 뭐야? 검색해볼게요. 브로민, 브롬, 취소, 이원자 비금속이고요. 액체 브로민이 담긴 병이래요. 브로민은 실온에서 젓갈색의 액체로 존재를 하고요. 주기율표 17족 원소에 속하는 할로젠 원소고요. 1825년에 프랑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비금속 원소이며 천연으로는 화합물로만 존재한다.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어로 악취를 의미하는 브로모스, 취소의 취도 냄새의 취다. 이름의 유래대로 실제로 표백제나 염소 등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액체입니다. 브로민에 노출된 남성은 무정자증에 걸린다라는 그러니까 이거가 냄새가 되게 고약하다는 걸로 유명한 그런 이제 원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실제로 냄새를 맡아버리면은 남자가 무정자증에 걸린다,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된다, 뭐 그런 괴담이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냄새가 나는 그런 원소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는 건 뭔가 건강상에 안 좋은 걸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뭐가 보이는 데미지가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 좋을 텐데 어디에 안 좋을까 확인할 수는 없고, 혹시 무정자증에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괴담이 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처음 들었네? 저는 문과라서 이런 괴담은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섬지박이 노래 괴담이 있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많이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사가 그렇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은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죠.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동요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이상하게도 도시전설이나 괴담에 엮여서 소재거리가 되는 일이 많다. 조용한 장소에서 이 노래를 낮고 느리게 부르면 매우 오싹한 느낌이 든다. 그쵸? 이게 다른 동요에 비해서는 되게 정적이고 뭐랄까 좀 잠이 온다기보다는 약간 시각화된 이미지가 되게 좀 기괴한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긴 해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 이게 많아요. 귀신이 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귀신에 홀린 친구 또는 가족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괴담이 알게 모르게 널리 퍼진 상태. 이에 그치지 않고 섬지박이의 가사 해석이라는 의미불명의 게시글이 나돌아다닌 적이 있다.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본다는 가사는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고,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는 부분은 아기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뜻.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온다는 소절은 어머니가 뒤늦게 아기의 죽음을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다. 여담으로는 엄마가 있는데 가사에는 아빠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빠는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배가 뒤집혔다는 괴담도 있다. 사실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안가의 마을이라면 아이의 아빠는 추락 나가서 일러도 저녁 때 늦으면 몇 날 며칠은 돼야 돌아올 뱃사람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이 탄생한 이유, 노래 자체는 생계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고생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묘사한 것이니 쓸데없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지? 무슨 아기가 혼자 굶어 죽고 이런 거는 이거 슬픈 이유는 그냥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스스로의 어떤 처지라든지 그런 거를 자조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할 때 쓰기 좋은 노동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진 이야기 같은 걸 텐데, 노래의 분위기가 사실은 단조 느낌이 약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요보다도 약간
그런 좀 암울한, 음울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요의 노래 가락이 적막하고 청승맞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더욱 뇌리에 남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취급을 받는 동요로 토란체와 카고메가 있다. 아,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누명을 쓰고 있는 동요가 또 있군요. 그냥 조용한 장소에서 들으면 공포가 느껴지는 이유도 음악의 선율과 분위기가 만나서 나오는 우연의 일치로 설명이 가능한데, 어둡고 컴컴한 방에서 고양이 소리 혹은 착신아리의 음악 소리를 낼 때의 공포감과 비슷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무서운 내용의 동요가 아닌데 그냥 어떤 음울한 분위기에서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하면은 뭔가 좀 싸늘하고 오싹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런 류의 도시괴담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라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렇고요. 뭐가 더 괴담 같은가 하면은 브루밍 괴담은 아예 처음 들었어요. 제가 문과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들었고요. 섬집 아기가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섬집 아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64강 15번째입니다. 2010년 제2의 삼풍백화점 괴담 대 구석놀이 괴담입니다. 둘 다 완전 처음 듣는데요. 2010년 11월 3월부터 떠돌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 두 장의 이미지 캡처 형태로 유포된 괴담.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 백화점이 지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괴담으로 최근 최악의 백화점 사고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비견되어 제2의 삼풍백화점이라는 제목으로 유포가 되고 있다. 괴담이라고는 하지만 상기 짤방의 내용 자체는 조작이나 허구가 아니다. 즉 실제로 대한기술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뭐라고 써있길래?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건물의 백화점 건물입니다. 건물 높이는 45m 정도입니다. 평수는 800평씩 올라왔습니다. 불현듯 건물이 무너지는 꿈도 꾸고 해서 다시 구조검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게 나으련지요. 백화점 건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불실공사를 했는지 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어떤 게시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백화점 하나를 짓고 있는데 뭐 대략 이런 정도의 높이, 이런 정도의 규모의 백화점을 짓고 있다. 근데 요즘에 꿈을 자꾸 꾸는데 뭔가 좀 건물이 무너지는 꿈도 꾸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안전검사를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지식인 같은 곳에다가.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청량리점의 롯데백화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백화점이고요. 개점일이 2010년 8월 20일, 매장 면적이 37,329제곱미터고요. 요거를 봤을 때 위에 이 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라는 글에 이 써져 있는 이 시기와 이 내용과 백화점의 묘사가 청량리점 롯데백화점의 어떤 그런 거랑 맞물리니까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제2의 상품백화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괴담이 떠돌았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미지 캡처는 대한기술사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대한기술사회 소속 회원으로 아마도 기술사. 2008년 건물 시공 당시에 철근값의 폭등으로 건물 전체에 걸쳐서 시방서보다 장력이 20% 약한 철근을 사용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내용이다. 실제로 건물을 만든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댓글을 단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괴담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게다가 이게 시기상으로 이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만들어진 시기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그 건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 문제의 백화점이 과연 청량리역 민자역사 롯데백화점이 맞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괴담에 거론된 문제의 건물로 현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지목되었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 일단은 건물의 규모가 다르다. 현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은 한화에 의해서 건설된 청량리역 민자역사의 일부인데요.
여기 위에 써있는 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지하 4층부터 지하 9층의 규모입니다. 근데 롯데백화점은 그 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에 입점돼 있을 뿐, 그러니까 백화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지만 실제 건물 크기 자체는 지하 4층부터 지하 9층까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청량리점과는 다른 건물이다 라는 거죠. 인터넷 시대인 만큼 롯데백화점 측은 발빠르게 해명했다. 인터넷 언론에 의한 기사화도 됐으며 이에 따라서 하루살이인 괴담으로 남았다. 그렇죠. 이런 게 실제로 문제가 되다 보면은 얼마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겠습니까? 빠르게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다 보니까 이런 좀 괴담 재미삼아서 쓰는 것들도 제법 많겠죠. 근데 사실 이게 괴담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요즘에 사실 저희 지역 근처에도 그 철근 이런 걸 좀 아껴가지고 좀 물이 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죠.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이 비용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부 재료를 빼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마구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붕괴된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냥 괴담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실제로도 무서울 수 있는 괴담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구석놀이 괴담이라는 게 있네요. 처음 듣네요, 구석놀이도. 뭐냐 이건 또 강령술의 일종이래요. 이름은 정확히는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 어렴풋이는 들어봤을 놀이이다. 준비물이 있네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4명. 4명이나 필요해? 가구 등이 있지 않은 빈방. 만약에 방에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실행되지 않으니까 치우거나 치우기 귀찮다면 아예 텅 빈 방에서 진행할 것.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놀이 중간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비해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미리 정해둔 후 그 어떠한 생명체도 없는 빈 방에 4명의 참가자가 들어간다. 아예 빈 방에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정해놓고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놀이를 실행할 방에는 모두 베란다와 창문을 닫아서 밀폐를 시키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든다. 4명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신의 이름을 작게 3번 속삭인 후 말로 신호를 보낼 한 사람을 정한다. 참고로 이 신호자 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참가자 4명에게 모두 불길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한다. 신호자를 정했으면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귀퉁이로 향한다. 이때 참가자들은 반드시 귀퉁이의 벽을 본 상태로 서 있어야 된다. 신호자가 하나 둘 셋 외치면은 서로 한 칸씩 옆 귀퉁이로 이동한다. 만일 타이밍이 늦었거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른 참가자와 마주쳤을 경우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잠깐 스위치를 켜서 게임을 중단한 후 몇 초 후에 불을 끄고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한다. 만약에 한 명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신호자가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사라지지 않은 3명은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작게 중얼거린 후 벽에서 몸을 떼지 않고 스위치 쪽으로 손을 옮겨 불을 켠다. 그러면은 사라졌던 한 사람이 집안 어딘가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귀신을 부르는 어떤 놀이 같은 건데 이게 불을 꺼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4명이 근데 합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불이 꺼져 있는 방에서 다른 쪽 모서리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4명 중에 한 명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령술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놀이가 있나봐요. 처음 듣는 놀인데 글쎄 이게 어렸을 때 애기들이 할라나? 모르겠네. 이 놀이를 실행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환청과 환각 증세에 심한 가위 눌림 현상에 시달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빙의 현상까지 초래했다고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어른일 확률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보통 이런 뭐랄까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은 정신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불 꺼진 방에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상세한 어떤 약속까지 정해놓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환청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의 설명만 봤을 땐 좀 무섭긴 하네. 애기들은 특히 더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어른인 저는 별로 안 무서운데요. 진짜라고 믿는 애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근데 뭐가 더 있을 법하냐 하면 사실 상품백화점 괴담이 좀 더 있을 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괴담을 되게 많이 믿었던 전국민적인 그런 풍토를 좀 봤을 때 상품백화점 괴담을 고르고 싶습니다. 다음 64강 16번째입니다. 망태할아버지 괴담 대 적외선 굴절기 가능설인데요. 망태할아버지 괴담은 그냥 뭐 괴담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많이 했던 뭐 도깨비 이야기? 뭐 그런 것처럼 망태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죠. 말 안 듣거나 그러면은 애기들을 모아서 납치하는 그런 콜렉터, 베이비 콜렉터 망태할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애기들을 데려간다는 뭐 괴담, 속담 뭐 이런 게 있죠. 적외선 굴절기는 아예 처음 듣는데요. 적외선 굴절기. 김성모 작가님의 대털에 나오는 기계장치래요. 해당 만화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기도 하다. 뭘까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전설의 적외선 굴절기? 그래. 엄청난 갑부들은 타깃으로 삼았을 때 꼭 필요한 것이지. 예전엔 건전지가 3개밖에 못 들어가서 45분 정도밖에 못 버텼지만 지금은 개량한 것은 건전지가 6개,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감개가 무량하군요. 제가 이것을 쓰게 되다니 라고 하는 만화의 장면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첩보 영화의 단골 요소인 적외선 레이저를 굴절시켜서 휘게 만들어버린다. 굴절기로 집안의 방범용 적외선 레이저를 모조리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아무런 저항 없이 집을 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케이팝 무비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영화에서 빨간색 적외선이 윙 나와가지고 어떤 사물이 지나가거나 누가 그걸 건들면은 이게 방범창이 작동되면서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방범을 예방하는 그런 작동 장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적외선 굴절기라는 이 기계를 이용하면은 그 적외선을 다 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빛을 휘게 만드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제작의 방법. 굳이 기계의 명칭을 짓자면 적외선 굴절기라고나 할까? 적외선 굴절기를 만드는 재료와 조립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의 의료 장비인 적외선 물리치료기를 구입한다. 적외선 물리치료기로 그래요? 그리고 천연 루비 7개가 필요하다. 또한 1.2V인 기계를 4.5V로 바꿔주는 변압기가 필요하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따라서 건전지 1.5V 3개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건전지의 용량이 40분 정도이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해제 시간이 40분인 것이다. 조립 방법은 물리치료기 뚜껑을 떼어내고 천연 루비 7개를 사용하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 짤이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1200만원 정도 하는 장비인데요. 천연 루비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1200만원이나 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1.2V인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네요. 건전지로 작동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점입니다. 실컷 설명하다가 난데없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면서 싹쭉 잘라먹는 이 맛이 가버린 장면은 큰 임팩트를 남기면서 김성모 만화의 베스트 명대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김성모가 훗날 침착맨 방송에서 밝힌 진상은 교도소에서 실제로 적외선 굴절기 기술자인 수감자를 거액의 영치금을 들여서 면회를 했지만 적외선 굴절기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만화에서 소개된 필요한 재료까진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교도소 측의 제지가 심해서 다 들을 수가 없었고 다 듣고 싶었지만 모방 범죄와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누가 만화를 보고 실제로 적외선 굴절기를 만들면은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은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아까 루비가 7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루비에 레이저를 비추게 되면은 빛이 사방으로 반사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실내의 모든 적외선 수신기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이게 아주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외선 감지기는 두 개의 감지기 사이에 장애물이 놓이면 침입자를 감지하는 방식인데 루비를 이용해서 실내에 적외선을 뿌리면은 수신기 사이로 장애물이 지나가도 감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로도 이게 마냥 꿈의 장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과연 글쎄.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수감자가 실제로 있었고 그 수감자를 실제로 인터뷰까지 했다는 거를 봤을 때 김성모 만화작가님께서 그렇게 아예 근거 없는 말을 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망태 할아버지 괴담은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어린이를 겁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적외선 굴절기 가능설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괴담 대 라조 유기사이 괴담입니다. 그냥 이제 빨간색이 불길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좀 불길하고 운이 나쁘고 저승사자가 그 생사부에 이름을 적을 때 빨간색으로 글을 쓴다라든지 뭐 그런 옛날 이야기랑 더불어서 빨간색으로 글을 쓰면 죽는다, 이름을 쓰면 죽는다, 뭐 그런 식의 무서운 이야기? 그냥 뭐 그런 전해 내려오는 속담? 이런 거는 항상 있어 왔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라조 유기사이는 처음 듣네. 뭘까요? 2012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질문글. 현재 본문은 삭제가 됐고 라조 유기사이 해보신 분 어디서 만드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지식인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 유기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 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조 유기사이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글이 지식인에 올라온 겁니다. 문제의 질문글은 이 문서의 제목인 라조유기사이 외에도 생주, 상술한 라조유기사이를 떼어놓은 듯한 라조육과 이사이 등 용례도 없고 어감 또한 괴이하기 짝이 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과 의구심을 자아내었다. 글의 맥락상 라조 유기사이, 이사이, 생주 등등은 모종의 서비스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라조육 이사이라든지 생주, 라조육, 이사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하나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괴담처럼 돈 거예요. 암호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올라온 지 1분도 안 돼서 어떤 유저가 답변을 달았대요. 1분이 안 돼서 올라왔다. 한번 보겠습니다. 라조육 이사이는 기민함이나 생주, 프리랜서 등등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리는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 환갑 때 식사 자리에서도 했었고 결석 기민함에도 했었고요.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이사이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팬인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생업체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느낌 자체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사연도 작가분의 손을 거쳐서 더 매끄럽게 다듬어지고요. 디펜스 분들도 다들 공중파, 지상파 경력자 분들만 계셔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라조육 이사이를 계획할 때면 항상 그곳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이트 가셔서 둘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옵션 상품들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요. 저는 이사이 할 때마다 전화 음성 서비스를 꼭 합니다. 디펜스의 사연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 목소리를 넣으면 좀 더 알찬 느낌도 들고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런 답글이 달린 거예요. 답변 역시 라조육 우정국, 디펜스, 라조육 기만 CMBD 등 더욱 생소한 단어들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설명 등으로 난해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종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됐고요. 의문을 가진 네티즌들이 다양한 추측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광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서 홍보를 하다가 오작동 혹은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추측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왜냐면은 사실 이 단어들만 빼자면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같은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홍보를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이상한 질문글과 이상한 답변글이 달리게 된 게 아니냐라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글인데요. 라조육은 라디오로, 이사이는 이벤트, 기미남은 기념일, 생주는 생일, 프리랜서는 프로포즈, 결석은 결혼, 우정국은 우체국, 디펜스는 DJ, 기만은 기념, CMBD는 CD로 바꾸면 아주 평범한 광고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라디오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디오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디오 이벤트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라고 되게 하나도 안 무서운 글이 됐죠. 답변도 있어요. 라디오 이벤트는 기념일이나 생일, 프로포즈 등등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 환갑 때 식사 자리에서도 했었고 결혼 기념일에도 했었고요.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이벤트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DJ분들도 다들 공중파, 지상파 경력자분들만 계셔서 믿음이 가고요. 저는 이벤트 할 때마다 전화 음성 서비스를 꼭 합니다. DJ의 사연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 목소리를 넣으면 좀 더 알찬 느낌도 들고 라디오 기념 C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라디오 듣는 분이 거의 없죠. 근데 라디오에서 뭐 어떤 프로포즈를 하거나 어떤 생일이니까 축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어떤 홍보 업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이 업체에 따르면은 이 라디오에서 본인 사연이 나갈 때 좀 더 입체적으로 프로포즈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예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인 거죠. 근데 이제 매크로를 돌리다가 잘못된 글이 나온 것 같다.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데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라고 하네요. 라디오 이벤트 업체 관계자는 라조육 이사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는 하지만 광고 업체를 하청으로 주는 곳에서 만든 글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업체에서 사실은 이제 지식인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올렸습니다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 그 업체에선 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에서 맡긴 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올라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인신매매설. 일각에서는 인신매매, 식인 관련 암호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추측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친구 생주일이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이다. 여자친구를 날 것으로 거래를 준비 중이다.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한다. 인육 거래도 해볼까 한다.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 인육 가공도 잘 듣는 친구. BGM으로 항상 틀어놓는다는 왼쪽 다리 B, 귀, G, 내장 M으로 항상 잘라놓는다. 라조육 이사일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인육 거래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육을 인터넷상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제 여자친구를 인육을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면 될까요? 라는 지식인 글을 암호화해서 달았고 답변에서는 그 업체를 알선해주는 식으로다가 이제 된 게 아니겠느냐, 인육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암호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입니다.
2012년 전반기에 그 악명 높은 오원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데다가 이제 이게 토막살인을 내고 인육을 실제로 먹었던 사람이었나요? 그런 아주 끔찍한 범죄가 있었죠. 이 글의 게시 시기가 해당 사건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시기인 만큼 현재는 키워드 스토핑 가능성이 더 높아진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인신매매 가설로 많이 퍼진 데 한몫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크로가 잘못돼서 들어간 되게 이상한 글일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그리고 뭔가 그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글의 어떤 어감이 주는 그 기괴함 때문에 인육과 관련된 어떤 글이 아닐까 하는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무섭냐 하면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거는 별로 안 무서운데 라조육 이사이 해보신 분 이거가 좀 무섭다. 사실 보고 별로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문장을 계속 이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자친구가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 게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23번째입니다. 일본의 코리아 조작설 대 010-4444-4444 괴담입니다. 일본의 코리아 조작설부터 볼까요? 코리아 조작설.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유행했던 건데 원래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는 COREA, 코리아였는데 일본의 재팬, J보다 C가 앞에 오잖아요. A, B, C, D, E, F, G, H, I, J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마 보고 있기가 싫어서 일본에서 이제 K로 바꿨다. 일본이 뭐 일제강점기를 했을 때 C로 원래 표기했던 코리아를 K로 하는 코리아로 바꿨다는 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인이 올림픽 개막식 때 한국보다 먼저 입장하기 위해서 같은 이유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한 게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인데 당시 이미 국권을 피탈당해서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나라가 먼저 나오려고 조작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었는데 먼저 입장하는 게 싫어서 C를 K로 바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렇게 C에서 K로 바뀌게 되었느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코리아는 고려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로망스어군으로 속하는 언어들은 철자에서 C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프랑스어로는 코리, C-O-R-E-E, 스페인어와 라틴어로는 꼬리아이다. 이런 해당 언어들에서는 K가 굉장히 드물게 쓰인다. 영어, 독일어 등에서 온 외래어에서만 보인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제 C로 표기를 했던 곳들은 보통 이제 로맨스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에선 C를 쓰고 그 외 국가들의 언어에서는 K를 쓰는 일들이 꽤나 많았나 봐요. 근데 이후에 미국의 국무성과 영국의 관련 화해 등지에서 코리아로 통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K로 쓰자. 왜냐면 어떤 나라들은 C를 쓰고 어떤 나라는 K를 쓰고 근데 발음은 둘 다 크로 같다 보니까 근데 혼용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오니까 아예 국무성과 영국의 학회에서 합의를 해서 K로 적기로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본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네요. 다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라틴계 국가에서는 아직도 코리아가 C로 시작하게 쓴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거 조선 측에서 스스로 코리아를 사용한 사례를 보면은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대조선이라는 국호로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 코리아와 꼬리아 어느 쪽도 틀린 건 아니지만 코리아를 더 선호한다고 밝혀놨다. 우리 스스로도 C라고 하기보다는 K라는 걸 좀 더 강조했다는 거죠. 사실 조선 왕조는 C건 K건 상관없이 코리아라는 영문 국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다. 조선 왕조에게 코리아는 사실 이제 고려를 말하는 거니까 좋지가 않겠지. 당시 조선 시대였는데 코리아라고 하면은 자꾸 나를 조선인데 나를 지금부터 조선이라 불러다오 했는데
알았다 고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전 이름으로 불러주는 건 똑같잖아요. 다만 이제 그 어원 자체는 일본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발음상의 혼용을 막기 위해서 통일을 한 걸로 보이네요. 언제부터 이러한 설이 등장했는가? 그래, 이게 궁금하네요.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학과의 류홍렬 교수가 있었다. 이게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는 1948년 8월 1일 평화일보에 국호 영역 꼬리아의 정당성이란 글을 기고한 바가 있으며 1962년 12월 19일 경향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내용을 보면 역사학자라서 꼬리아라는 국호를 쓰인 많은 역사적인 사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던 일본인에 의해 무고로 선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역사사학자시다 보니까 많은 역사적인 문헌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꼬리아라는 C로 표시된 코리아를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K로 표시된 것보다도. K자는 일본을 표기하는 J자의 차석을 국회 회의에서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그 C의 코리아를 쓰면은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나오니까 J보다 늦게 나올 수 있는 K로 바꿨다는 게 이 사람이 먼저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그 말을 쓴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자리에서 일본도 한국도 같이 모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일본이 한국보다 늦게 되는 거는, 소개가 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C를 K로 바꿨다라는 주장을 이분께서 처음 하신 것 같다라는 거네요. 하지만 위에 써 있는 걸 토대로 봤을 때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C가 K로 바뀐 게 아니냐, 일본 때문에 라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 왜냐면은 서울대 사학과 출신의 교수님이 하신 말이 신문에 투고가 돼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믿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건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리플리 증후군 괴담대 에버랜드 개구멍 괴담이 있는데요. 처음 듣는데 뭘까요? 리플리 증후군 괴담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리플리 신드롬,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과하게 믿어버리는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도시전설 또는 유사과학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이제 동명 소설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맷 데이먼이랑요, 기네스 펠트로 주드로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주 큰 인기를 누렸고, 그리고 이제 엔딩 장면도 약간 좀 비극처럼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리플리라는 단어가 뇌리에 좀 많이 박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증후군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증후군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겠죠, 만약에 비슷한 걸로 치자면은. 그리고 원제 자체는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인데 제목 자체가 리플리로 개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저리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그 영화나 이런 이야기가 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총칭할 때 야 완전 미저리 같다 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게 단어가 굳어진 거죠, 리플리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보더라도 이게 실제 의학 지식이 아닌 가짜 정신병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왜냐면 영화 제목이니까요. 실제로 고유 명사를 병명에 활용하는 경우는 버거시 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처럼 증세를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오거나 에볼라 출혈열이나 미나마타병처럼 병증이 발견된 곳 그 인근의 지명, 루게릭병처럼 발병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일명 나르시시즘이 나르키소스에서 따왔다는 걸 제외하면 창작물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리플리 증후군처럼 영화의 등장인물을 따가지고 병명을 짓는 일은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반론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베르테르 효과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롤리타 콤플렉스, 이게 다 책이나 신화에서 따온 거잖아요. 베르테르는 아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그거에서 따온 걸 테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본인의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고요. 롤리타 콤플렉스도 이제 동명의 유명한 소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에서 따온 건데, 리플리 증후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례들도 사회 심리적인 현상의 이름일 뿐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대중들이 이름을 편하게 기억하기 쉽게끔 단어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차용했을 뿐 정식적인 병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라는 그 증후군은 가짜다, 영화에서 따온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에버랜드 개구멍 괴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버랜드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개구멍이 있는데요, 그 개구멍에 들어가면은 사파리의 사자 우리랑 연결된다는 웃긴다. 이건 좀 웃긴데요? 제값을 주지 않고 입장하면은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은 이런 걸 이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괴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리플리 증후군은 그냥 누가 봐도 영화인 게 티가 나고 그냥 그런데, 에버랜드 개구멍 괴담은 있을 법해요. 왜 있을 법하냐? 옛날에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관람차를 제외하고는 놀이기구가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장미를 심어놓거나 넓은 들판이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왜냐면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자연농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말씀하시는 게, 이쪽이 이제 그 거기잖아요. 용인시 처인구 그 일대인데 여기가 그냥 산이에요. 완전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잘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연을 잘 꾸며놓은 그냥 공간이었을 뿐이니까 에버랜드를 돈 주고 들어간 사람 바보였대요. 야, 저기를 돈 내고 입장해? 누가? 이런 식으로 다 개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막 그랬지. 입장료를 잘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괴담이 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견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르고 싶네요. 개구멍 괴담이요. 다음입니다.